자, 이 퀴즈입니다. 북한이요, 어떤 전략을 쓰면은 우리의 방공망도 뚫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분쟁에서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요격망이 뚫렸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마치 북한이 어떤 전략을 쓰면 이렇게 우리 방공망도 뚫릴 수 있다, 이렇다고 하는데요. 이 어떤 전략일지 잠시 후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에서 이란의 어마어마한 대공 방어망이죠. 아이언돔이 뚫렸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공망을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뚫렸다, 그 충격이 상당히 큰데요. 일단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지상에서 저렇게 불꽃이 치솟아 오르고 있고요. 갑자기 하늘에서 섬광이 번쩍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격에 성공을 한 건데 잠시 후에 번개처럼 불꽃이 내리꽂히기 시작합니다. 자, 저 장면이요, 저렇게 내리꽂히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의 요격망을 뚫은 이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미사일이 이스라엘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저렇게 내리꽂힙니다. 이스라엘의 방공망으로 불리는 그야말로 최대 자랑을 하는 방어망 아이언돔이 뚫리는 장면입니다. 자, 문근식 교수, 이스라엘의 그야말로 최강의 방어막이다, 이렇게 불리는 아이언돔이 도대체 왜 뚫린 겁니까? 거의 모든 세계인이 이제 최강의 방어막이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저게 2014년부터 네. 가자지구, 그러니까 하마스에서 날라오는 로켓 포탄을 막아내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때 273발이 날라왔는데 245발을 격추하면서 예. 야, 이건 정말 대단하다. 명중률이 90에서 95%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도 우리 벤치마킹에서 우리도 북한 거 막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작년부터 이제 하마스에서 막 2,000발 이상을 거의 동시에 퍼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야, 아이언돔이 무너지는구나 했는데 이번에 또 이란에서 공격하니까 초기에 하루 이틀 정도로 막아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막 뚫어지게 쳐다봐야 돼, 그 방향을. 예. 그리고 24년 쳐다보면서 요격을 해야 되는데 한 발이 날아오면 최소한 10발 이상을 쏴야 그게 맞춰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방어자가 엄청 어려워요, 공격하는 사람보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미사일 다 소진하고 힘들고 계속 쳐다보니까 지루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이란에서는 야, 우리가 개발한 최상의 미사일이 있어. 그게 이제 파타라고는 그 미사일인데 이거는 극초음속 미사일이에요. 네. 근데 이스라엘에서 쓰던 그 저 대공 방어망은 저고도예요, 저고도. 10km 이하. 그래서 적에서 날아오는 로켓 포탄이나 박격 포탄 이런 걸 막아내는 건데 네. 갑자기 뭐 그 극초음속 미사일이 탄도탄이 내려오니까 막을 수가 있나요? 그래가지고 뭐 그 90% 이상 자랑하던 이 적중률이, 명중률이 65% 떨어졌다 하면서 이란은 자기 미사일 선전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65% 정확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을 보고 우리 거 우리는 LAMD라는 걸 만들고 있어요, 우리도.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지금 과제가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우리의 방공망도 이제 촘촘히 세워야 한다, 이런 교훈이 있다라는 설명을 해주신 건데, 자, 그러니까 초창기에 처음 이제 시작이 됐을 때는 한 95%까지는 요격률이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근데 이게 정확한 수치까지 뭐 계산하기는 좀 어렵지만 한 65%까지는 요격률이 떨어졌다. 그런 데에는 가장 큰 원인이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하면 전쟁에서는 이기는 게 목표죠. 네. 그러면 내가 2발 맞아도 10대 때리면 이기는 거거든요. 이게 전쟁 개념이거든요. 지금 아이언돔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아이언돔 10km까지 저층, 그다음에 데이브슬링 40km까지, 그 이상은 이제 에로 3가 맞거든요. 네.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방공망을 가지고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모든 미사일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첫 번째,
지휘 시설, 기간 산업, 인프라, 그다음에 군 시설 요거는 일단 처음 맞거든요. 네. 지금 그걸 맞았다는 게 거의 없잖아요. 지금 피격당한 건 대부분 민간 시설이고 이건 이란이 목표물을 때린 게 아니라 아무데나 쐈는데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방공망은 첫째 임무는 완벽하게 완수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방공망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 문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한 발에 날라오면 여러 발을 쏴야 되는 거고 네. 한 발에 날라오는 것보다 고가의 미사일들을 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면 SM-3 같은 경우는 우주 방어용이지만 거의 300억, 400억이거든요. 한 발에. 요격 미사일이. 그러니까 이 요격 미사일은 재고가 있거든요. 네. 재고가 소진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막다가 나중에는 주요 시설만 더 집중을 방어하니까 유격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란도 의도 터지고 나서 휴전했지만 네.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더 있다 보면 날라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재고가 없으니까 네. 휴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측면이 있다. 성공적으로 방어했지만 그러나 한계는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아까 설명해 주셨던 이란의 그 미사일 파타-1이 좀 교란 작전을 한 것도 한몫했지만 어마어마한 물량 공세를 다 요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요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이란이 쐈다는 그 파타-1이 도대체 뭐길래 이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그야말로 뭐 이렇게 교란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네, 파타-1은 정복자라는 뜻을 가진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자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네. 원래 탄도미사일은 정해진 궤도가 있어서 속도가 빠르지만 그것을 예측하거나 피하기는 쉬웠는데 이 파타-1의 경우에는 매니버블 리엔트리 비클이라고 하는 이 탄두 끝이 이제 궤도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네. 이제 이스라엘의 요격 미사일이 요격을 할 때 그 요격 궤도를 피하거나 낙하 지점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들어서 요격을 피하기 때문에 이렇게 위력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파타-1의 속도는 마 5 이상으로 이야기를 되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추진력은 없지만 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 때문에 네. 이제 경보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고 그다음에 미사일의 궤도를 변경할 때 요격 궤도를 수정하는 게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파괴력이 있던 것 같습니다. 저렇게 끝에서 휘어지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막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 방공망을 교란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해주신 건데 그런데 문제는 이란처럼 북한도 우리의 하늘을 넘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문무식 교수님. 그러니까 북한이 도발을 하면은 그러면은 만약에 방공망을 뚫기 위해 과연 어떤 공격을 할까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저희가 가상 시나리오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니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탐지됐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발사 징후가 탐지됐다.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북한은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핵 네. 미사일. 우리는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려고 해도 미국에서 확장 억제를 해주겠다. 우리 핵무기 사용해줄게. 만들지 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북한은 뭐 40여 종 이상의 미사일을 가지고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삼축체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첫째, 먼저 발사 징후가 있으면은 발사 징후를 포착을 해야 돼요. 다 그렇게요? 보고 지금 이동용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지금 병력이 움직이고 있구나. 네. 그다음에 뭐 저수지에서 쏜다든지 뭐 잠수함 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런 것들 우리 인공위성이나 정찰기 그다음에 조기경보 통제 이런 걸로 다 감시를 해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움직이는 거 포착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쏘려고 해. 그럼 먼저 쏘자. 이게 킬체인이에요. 킬체인. 선제 공격. 그런데 이거는 국제법적으로 먼저 공격한다는 게 참 위험한 발상이지만은 우리가 국려지책으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북한의 그 수많은 탄도탄과 이걸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이런 차관에서 나온 것이 맨 처음에 킬체인, 그다음에 한국형 방어체제, 나중에는 대량 응집 보고 있는데 저렇게 저를 뚫어지게 쳐다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레이더가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빨리 식별해야 되고 네. 어디를 공격할까 결심해야 되고 그다음 우리 가용 자산을 이용해서 먼저 공격하는데 FA-35나 타우러스나 그다음에 뭐 우리가 최근에 개발한 현무 2, 3, 4 이런 걸로 해서 주요 시설을 완전히 파괴시키자. 네. 이런 개념이죠. 그게 실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킬체인, 북한의 미사일 공격 징후를 사전에 탐지해서 이거를 타격하는 체계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두 번째, 만약에 그러니까 탐지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를 가상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이나 뭐 드론 수천 대가 동시에 투입해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의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는
한국형 삼축 체계 아까 잠깐 나왔는데 KAMD가 작동을 하게 된다는데 이 어떻게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문 교수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정리를 한번 해보면 네. 얻어맞기 전에는 킬체인 먼저 때리는 거죠. 이게 이제 저렇게요. 선제 네. 공격인 거고요. 그다음에 저쪽에서 이제 공격을 했잖아요. 그럼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KMD입니다. 그다음에 공격당한 이후에는 보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KMPR 대량 응징 보복. 10대 맞으면 20대 때린다는 개념이거든요. 네. 지금 이제 두 번째 단계 북한이 킬체인을 피해서 공격을 했을 때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처럼 복합 중층 방어망으로 막아야 되거든요. 우리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은 일단 아주 적어도는 일단 이제 비오라든지 이제 그 대공포예요. 그냥 발칸이라든지 네. 비오 복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어도를 담당하고 그러니까 서울 시내 보면은 못 올라가게 하는 데 있죠. 거기 이제 그 빌딩 옥상에 있는 거죠. 산악지 그 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15, 20km까지는 저기는 이제 천궁2나 패트리어트 네. 초기형. 그다음에 이제 40km까지는 패트리어트의 MSE 이 진보형.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개발이 거의 끝난 게 60km까지는 LSAM. L이 이제 롱레인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군요. 저기까지. 그다음에 이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LSAM2인데 100km까지인데 네. 현재는 이제 사드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건 사드는 40에서 150km까지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실전 배치된 이제 천광이라고 하는 레이저 무기 있거든요. 네. 요거는 이제 3km까지. 요거는 이제 값이 아주 싸요. 한 발당 2,000원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무한정 쏠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요 개념이 발달을 한다 그러면은 요격망이 아주 저가의 효과적인 요격망으로 갈 수가 있죠. 아, 그런데 지금 쭉 이제 요격망 무기들이 나왔는데 저 중에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체 기술로 개발을 한 시스템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 중인 여러 가지 시스템 중에 LSM도 있고 그 LAMD도 있지만 네. 실용화돼서 지금 운용 중인 거는 천궁2가 있습니다. 천궁2는 천궁의 개량에서 항공기 요격 능력뿐만 아니라 미사일 요격 능력까지 갖춘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전력으로 기존에 있던 천궁 미사일을 개량해서 기동성을 높여서 속도가 빠른 탄도 미사일도 이제 지향성 파편 탄두를 사용해서 요격할 수 있습니다. 수직으로 발사할 수 있어서 360도 대응이 가능하고 이 과정에서 국산화율도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한국이 사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패트리어트나 사드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레이트도 이 관심을 가져서 많은 수가 수출이 되었고요. 네. 이뿐만 아니라 이라크에서도 최근 구매가 진행돼가지고 공급이 되고 있어서 지금 향후 추가 수출도 되는 방산 수출 효자이자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궁2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백발백중이다 이런 찬사가 있어요. 네, 실제로 우리 천궁2는 이제 품질 인증 사격,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미사일을 발사할 때 이 요격 확률이나 이런 테스트를 하는 내용이 있는데 네. 이 테스트 품질 인증 사격에서 100% 명중을 성공해서 극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요 과정에서는 사실 중동에서 고객들도 오셔가지고 우리 천궁 미사일 우수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계기가 됐고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상당한 대응이 가능하다 이런 것을 증명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한범 박사님이 잠깐 LSM2 뭐 개발 단계라고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뭐 한국판 사드다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이게 그럼 개발이 되면은 우리의 방어망은 더 탄탄해진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LSM2 같은 경우에는 한국판 사드라고 불리는데 단순히 사드처럼 요격 고도가 높은 것뿐만 아니라 네. 북한의 신형 탄도 미사일인 KN-23 이런 미사일들이 극초음속 그 미사일이라고 불리는 이제 기동 탄두를 가지고 있어서 요것을 요격하는 능력을 추가될 계획입니다. 2028년까지 이렇게 개발돼가지고 LSM2가 완료되고 나면 기존의 LSM4대에다가 이 신형 미사일들을 통합하는 식으로 배치가 될 건데 이러면 단순히 방어 범위가 늘어나서 그러니까 작은 미사일로 더 넓은 지역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위협과 북한의 신형 미사일에 대해 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어서 더 발달된 KAMD 체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설명만 들어도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문근식 교수님, 자 문제는 이거예요. 요새 가성비 전력도 비대칭 전력으로 유명한 드론이요. 이거는 북한이 드론에 엄청나게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 드론이 수천 대가 갑자기 침투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의 방어망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전쟁에서 극명히 나타나는 게 한꺼번에 많이 투입할 때 네. 그래서 곤란하거든요. 근데 사실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다층 방어는 지금 미국 다음에 한국이. 우리는 항상 북한을 적으로 이제 간주해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고도 15km에서 한 150km 네. 이 정도까지 촘촘하게 지금 엮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방어망을. 예. 그래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 대응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드론 같이 저공 비행하는 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아이언돔이 지금 무너지는 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럼 그 저고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지금 가장 심각한 건데 일단 눈이 좋아야 돼. 눈. 네. 레이더로 잘 탐지를 하고 그다음에 영상까지 식별하고 레이더는 전파로 하기 때문에 작은 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영상으로 식별을 해야 돼요. 네. 그다음 그거를 이제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지휘 통제를 판단해야 돼요. 저 수많은 걸 다 공격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지정해주고 이런 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이 드론을 이제 무력화시키려면은 우리가 하드웨어를 무력화시키냐, 소프트웨어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재밍, 주파수 교란을 시키는 거고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천광, 레이저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드론을 잡는 드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과제가 크죠. 그래서 전자파로 무력화한다든지 레이저로 네. 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 분야는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원리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근데 이란의 보복전에서 이 이스라엘 아이언돔을 뚫을 수 있었던 거는 뭐 탄도미사일이랑 드론 수천 대가 동시에 투입됐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어떤 작전이 있다면서요? 바로 이제 섞어 쏘기죠. 섞어 쏘기요. 왜냐하면은 고가의 미사일을 한 발을 발사하면 네. 그걸 집중적으로 요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가의 드론이나 저가의 로켓 같은 걸 섞어서 쓰면 물론 이란은 사거리가 기니까 한계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럼 동시다발적으로 오게 되면은 레이더가 뭐가 주요한 목표물인지 확인을 못 하거든요. 아, 저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그렇죠. 막 오면요. 그러면 저 중에서 저걸 잡아야 된다 주요한 걸 요거까지는 아직 안 돼 있어요. 뭘 잡아야 될지 모를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섞어 쏘면은 미사일이 아주 값싼 그 요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정말로 중요한 핵심 타격수단을 놓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도 좀 우려스러운 얘기가 네. 전방에 240mm 방사포 이게 22연장에 22발이 들어가거든요. 이거랑 예. 그다음에 600mm 방사포 같은 경우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거든요. 오. 이걸 섞어 쏘면 우리 레이더로서는 현재로서는 어느 게 핵탄두를 탑재했는지 구분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뚫어버리면 그러니까 창과 방패의 개념이에요. 네. 방파가 강해지면 이번에 이란이 알았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의 방공망의 허점을 이제 활용하라는 걸 만들어낼 거고 그게 오면 이스라엘은 또 막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끝없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고 우리는 이제 이 상황에서 북한의 창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한국형 네. 방어 체계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북한의 창에 맞서야 한다라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쯤에서 퀴즈 정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퀴즈 다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도 뚫렸는데 북한이 그러니까 섞어 쏘기 전략을 쓰면은 우리 방공망도 뚫릴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진짜로 북한이 섞어 쏘기 작전을 하면은 정말로 우리 방공망이 위험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섞어줄 수 있죠. 북한은 아주 다양한 미사일을 가지고 있어요. 스커드 미사일 단거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어지간 뭐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그들이 자랑하는 KN-23 그 이스칸데르 북한판 이스칸데르 그다음에 이 KN-24는 북한판 에이테킴스 네. 그다음에 600mm 방사포 이런 거를 쏘면서 또 하층에서는 드론을 날리고 그러니까 이번에 무너지듯이 드론의 우선이냐 드론도 자폭 드론 같은 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무엇을 할 것이냐 이 판단부터가 엄청 어려워지는 거 복합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그래서 방공망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우리가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북한이 그 다양한 미사일 쏠 때 탄도탄까지 해서 우리 촘촘히 20km부터 한 150 이상까지 이렇게 지금 쭉 위에는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저 네. 다층 방어를. 근데 하층 방어 지금같이 드론을 섞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이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020년부터 지금 2029년까지 목표로 해가지고 LAMD, Low Altitude Missile Defense 해가지고 저고도 대공 방어를 만들고 있어요. 여기를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이게 큰 과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는 아무리 그래도 공자와 방자의 입장이 엄청 다르거든. 방어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그 감시망을 가지고 봐야 돼요. 쏘지 못하게. 징후가 있으면 가서 너 한 발 쏘면 우리 10발 쏠 거야.
이런 어떤 시그널을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방어망을 잘해도 네. 굉장히 불안하고 국민들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방어망도 해야지만은 요즘에 우리 미사일 지침도 풀렸기 때문에 우리 돈이 많잖아요. 북한보다. 그렇기 때문에 양산에서 한 번 쓰면 너희들은 퍼붓는다. 네. 이런 개념을 심어줘야 돼요. 그런데 자 모스커 속에도 문제지만 이란 아까 잠깐 사례를 보면요. 이란이 이스라엘 방공망을 뚫을 수 있었던 거는 비밀병기였던 자 파타-1이라는 미사일이 지금 영상에 나오는 저 미사일인데 저게 극초음속 미사일이잖아요. 저게 이제 유경망을 막 흔들어 놨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북한에도 북한판 파타-1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화성 8형과 극초음속 2형 가칭으로 주장된 두 종류가 있는데 네. 이 중 극초음속 2형이 파타-1, 그다음에 화성 8형이 파타-2와 이제 형상이 동일합니다.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제가 설명드린데도 일종의 탄도미사일이 이 후반에 탄두 부분이 기동형 탄두, 그다음에 매뉴버블 리엔트리 비클 요것이 이제 움직이는 건데 실제로 2021년 자위 2021이라는 방산 전시에서 공개된 이 미사일은 예. 2022년 1월달에 이제 그 진천군에서 발사돼가지고 김정은이 이거 참관하고 이 실제로 요격된 것을 명중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 있는데 700km 밖에서 이제 표적이 명중했는데 이 표적이 직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이 끝에 있는 탄두가 한쪽으로 휘어가지고 명중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공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극찬을 했다면서요? 네, 이 미사일은 그 후로도 올해 이제 1월 6일에 이제 미사일 총국 주최로 신형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하고 이것을 공개했는데 네. 이 참관 과정에서 김주혜가 옆에 보시면 참가를 했는데 여기서 극찬을 했어요. 어떻게 극찬했냐면 네. 그 어떤 조밀한 방어 장벽도 효과적으로 뚫고 상대에게 심대한 군사적 타격을 가할 수 있으며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체계가 태평양 지역의 임의의 적들을 믿음직하게 견제할 수 있고 누구도 대응할 수 없다. 이런 식의 극찬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방공망이 사실 더 위험한 거는 이런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단 미사일뿐만이 아니라 자 다음 시나리오인데 보면은 그러니까 위성이나 GPS 교란으로 감행되는 전자전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수차례 북한이 GPS 교란 장비를 사용한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자동차 타고 가다가 내비게이션이 아웃되면 어떻게 되죠? 길을 못하잖아요. 길을 네. 잃잖아요. 전쟁에서 적용되어 있는 게 GPS인데 GPS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 미국 거예요. 사실은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움직이는 건데 네. 사용하는 건데 이거를 북한은 이미 전쟁에 활용하고자 해서 90년대 말부터 계속 그 GPS 교란 장비를 러시아에 사다가 자기가 모디파이 시켜가지고 자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미 연합훈련 하면은 그걸 가지고 계속 교란하고 네. 또 인천공항에 비행기 뜨는 거 봐가지고 거기 신호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이제 우리는 반응을 하고 그래도 뭐 막무가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통계적으로 보면은 2010년 8월부터 24년까지 이 교란으로 한 여객선, 어선, 군함 등을 교란한 게 7,270건. 아 그래요? 그다음에 2024년 작년만 해도 1,963건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발신지가 주로 개성, 금강산, 뭐 해주, 연안, 편강 이런 데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작년에도 항의를 많이 했는데 국제 이제 민간 항공기구에 이거 안 된다 네.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란. 그럼 조한번 박사님 이런 경우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게 미국이 항공모함에 항공기를 싣고 다니면서 이제 적 그 목표물을 향해서 항공기를 네. 띄우잖아요. 제일 먼저 뜨는 비행기가 전자전기입니다. 왜냐하면 전자전기가 가서 지금 이제 F-18 호넷을 이용하고 있는데 네. 전자전기가 가서 먼저 적의 레이더 기지부터 전자적인 시스템을 모두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서 해집고 다니거든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번에 자기 영공처럼 쓰는 게 모두 이제 방공망을 무력화시켰고 전자적인 시스템을 망가뜨렸기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아까 얘기했던 킬체인에서 먼저 전자전을 할 수 있는 적 거점들을 타격하는 거죠. 그게 제일 효과적이고요. 네. 두 번째는 저쪽에서 전자전을 하면 역으로 이제 제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런 전자전은 현재까지는 북한이 아직까지 GPS 교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능력이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전자전 대응 능력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전장의 그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게 전자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삼축 체계를 우리가 쭉 설명을 해주셨어요. 방공망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 가장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대량 응징보복 이 단계는 그러면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먼저 보고 움직이는 행태를 보고 먼저 공격하자 주입. 그게 킬체인. 네. 다음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날아오는 미사일은 우리가 막아내자. KAMD 한국인 방어체계, 미사일 방어체계. 그다음에 우리가 또 맞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다음에 이제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완전히 적 도발 진지를 분쇄하자. 네. 가용 사설을 이용해 들어붙자. 그게 이제 뭐 이 응징 보복 세력인데 이게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전작권 환수하면서 우리가 제일 북한을 뒤진 게 미사일 전략이야. 그래서 미사일 전략 우선으로 하자.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는 그러면 미사일을 못 쏘게 하자. 그래서 이제 킬체인을 만들어낸 거고 그다음 박근혜 대통령 때는 야 우리가 그래도 이 삼축은 가지고 완전히 쓸어버려야 될 거 아니냐. 네. 그런 의지를 그래서 대량 응징 보복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 삼축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의 쭉 방공망 얘기를 해봤는데 다른 나라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 지난 5월에 그러니까 미국판 미사일 방공망 이거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실전 배치시켜 보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들어보겠습니다. The Golden Dome will integrate with our existing defense capabilities and should be fully operational before the end of my term. So we'll have it done in about 3 years. 아니 이름이 골든돔이에요. 이게 뭡니까? 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방공 체계에서 이름을 따온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로는 많이 다르고 핵심은 우주에 배치된 탐지 자산과 공격 자산을 사용해서 미국 전역을 방어한다는 신개념 미사일 방어막입니다. 네. 예,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가능은 하나 아이언돔과 달리 골든돔은 굉장히 어렵고 많은 것이기 때문에 탐지 위성이 400기에서 1000기, 그다음 요격 위성 200기 정도 들어가고 있어서 지금 미국 국내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3년 내에 완성하고 1,750억 달러의 예산을 들인다는 것에 좀 비판적인 관점이 많습니다. 그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 것이다. 이런 예상이 드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든다 이 얘기인데 근데 사실 이게 이전에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했던 걸 다시 추진하는 거라면서요. 그 당시 스타워즈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저거군요. 근데 저 당시에는 저 정도 기술이 없었어요. 돈도 없었고. 그러나 지금 우리 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현 가능하다. 네. 다만 저렇게 해도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두 막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가성비가 문제죠. 저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유럽에서도 움직임이 있다면서요. 유럽도 독일 주도로 스카이쉴드라는 걸 구축하겠다 이런 논의가 있어요.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유로피안 스카이쉴드 이너셔티브, 그러니까 ESSI라는 계획인데 네. 독일을 주도로 유럽의 영공을 방어하자는 이제 유럽판 골든돔 시스템이고 주로 이제 에로3 미사일, 그다음에 마이다스라는 독일제 미사일, 그다음에 패트리어트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폴란드라든가 아니면 우크라이나까지 포함한 광대역 미사일 방어막을 구축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나 이 계획 같은 경우에는 유럽 내에서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나라의 미사일을 사용해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다소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쭉 뭐 미국, 유럽까지 방공망 얘기를 해봤습니다. 문근식 교수님. 그러면은 자 이스라엘, 이란 이 분쟁을 통해서 우리도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방공망은 어떤 점을 좀 보완해야 될까요? 그렇지 이제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게 이제 다층방 20km에서 150km 정도는 우리가 했는데 이제 저공 방어 그러니까 북한의 장사정포 네. 120mm, 170mm, 240mm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거기다가 이제 드론까지 북한이 드론 기술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입했잖아요. 네. 그럼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하루빨리 LAMD 뭐 적어도 대공 방어망을 빨리 구축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북한이 못 쏘게 해야 돼, 못 쏘게. 그렇게 하려면 그동안 우리가 미사일 전략이 다소 처져 있었지만은 2021년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미사일 지침을 다 해제하고 지금은 현무 5, 6까지 했기 때문에 이런 걸 수시로 보여줘야 돼요. 너희들 함부로 쏘면 우리가 그냥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줄 때 우리가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요약한데 대공 방어망 중에서도 저층 방어를 좀 강화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 미사일 전략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의 의지를 꺾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 분과 함께 이스라엘, 이란 분쟁을 통해서 방공망 이야기 한번 살펴봤습니다.